안녕하세요. 파이어아이의 김현준 이사입니다. 기술 지원을 맡고 있고요. 제가 준비한 주제는 APT의 대응 방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진행하기 전에 목차를 보시면 APT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리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APT를 통해서 어떤 공격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APT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 여러 가지 마켓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파이어아이가 그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줄 수 있는지, 파이어아이의 기술적인 차별성이 어떤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파이어아이 탐지 사례를 통해서 좀 더 현실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APT 공격 사이클을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이 멀티벡터랑 멀티스테이지를 거쳐서 공격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고요. 멀티벡터라는 것은 공격의 침투 경로를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침투 경로를 통해서 공격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멀티스테이지는 보시는 것처럼 APT의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이 총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공격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공격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공격을 받고 있는 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2012년도에 버라이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은 심각한 데이터 유출 사고를 겪은 미국 내의 대부분의 기업 중에서 약 50% 정도 이상은 외부의 사법기관으로부터 우리 회사가 데이터 유출을 받았다라는 피해사를 접하고서야 이거 우리가 공격을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정도로 현재는 공격이 받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회사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공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익스플로이트를 통한 시스템 감염이 첫 번째 과정을 이루게 됩니다. 익스플로이트는 아마 전 세미나에서도 말씀을 드리셨겠지만은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익스플로이트 단계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스톡스넷, 이란의 핵 정유시설을 공격했던 스톡스넷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어떤 침투 경로를 통해서 이 공격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전문가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30억 이상 정도의 개발 비용이 투자돼서 개발 기간은 약 3개월 이상, 그리고 거기에 투입된 프로그래머는 전문 프로그래머가 약 10명 이상의 전문 프로그래머가 투입돼서 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비용과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이런 공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익스플로이트의 특징을 보시면은 비실행 파일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실행 파일의 반대말은 실행 파일이 될 수가 있겠죠. 실행 파일과 비실행 파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MS 워드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비실행 파일이고요. 그렇죠? 근데 MS 워드를 실행시키는 MS word.exe 같은 확장자를 갖고 있는 exe나 아니면 닷컴 같은 확장자를 갖고 있는 실행 파일들, 이런 것들은 이제 실행 파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비실행 파일을 주로 인용하냐면은 실행 파일을 구성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거기 관련되어 있는 DLL 파일도 연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 파일 자체도 굉장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심지어 MS 오피스 같은 파일 같은 경우에는 몇백 메가 몇 기가 이상의 실행 파일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첫 번째 단계부터 투입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비실행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MS 워드라든지 아니면 PDF라든지 아니면 자바와 스크립트와 같은 비실행 파일에 이용해가지고 시스템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때 사용되는 공격의 경로가 대표적인 게 웹을 통한 워터링홀 기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메일을 통한 스피어 피싱 공격, 이 두 가지 침투 경로를 거쳐서 공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물론 USB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외부에서 감염된 노트북을 갖고 와서 내부 네트워크를 갖고 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물론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커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격 기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웹을 통한 익스플로이트, 침투, 그래서 워터링홀 기법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메일을 통한 스피어 피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침투 경로에 대한 공격 기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터링홀 기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먼저 공격을 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고요. 그 내부 사용자들이 어떠한 보안 장비를 거쳐가지고 인터넷에 접속을 하는지, 그리고 주로 접속하는 웹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에 대해서 프로파일링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에
취약점을 이용해서 먼저 공격을 하게 되고요. 그 사이트에다가 악성 코드 아니면은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익스플로잇을 설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웹사이트에 사용자가 접근할 때를 기다렸다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는 것을 기다린 상태에서 공격이 이루어지는 이런 약간의 수동적인 형태의 공격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직접 웹사이트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링크되어 있는 서드파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CNN 같은 굉장히 대표적인 사이트가 있다 그러면은 그 CNN 사이트는 사실 그 CNN 그 회사에서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프로바이딩을 하지는 않죠. 연결되어 있는 뭐 광고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서드파티 페이지랑 서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웹페이지 내에. 그래서 CNN 사이트를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그 서드파티 페이지를 공격해가지고 사용자들은 결국에 악성 코드에 감염되게끔 그런 식으로 공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는 아이프레임의 취약점을 이용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형태의 공격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가 어떤 공격이냐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그 이너프레임이죠, 아이프레임은. 이너프레임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의 웹페이지 내에 또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를 걸어 놓는 거죠.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아이프레임의 속성을 히든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폭과 높이를 500 x 600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bankhacker.com이라는 사이트를 링크를 걸어놨다. 그러면은 속성이 히든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여기에 블랭크가 있는 것만 확인할 수가 있고, 내가 어떠한 사이트로 지금 리다이렉트 됐는지에 대한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만약에 폭과 높이를 원 바이 원으로 속성을 지정했다. 그러면은 단지 하나의 픽셀이라는 얘기죠. 이 하나의 픽셀은 사용자들이 눈으로 인식하기는 불가능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올해 초에 발생했던 애플과 페이스북을 공격했던 그 형태의 그 워터링홀 기법들,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폰의 개발자 사이트를 공격했던 이런 형태의 공격들,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사이트로 리다이렉트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사용자들은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침투 방법이 스피어피싱 공격인데요. 스피어피싱은 그 웹을 통한 워터링홀 기법이 수동적인 공격인데 반해서 스피어피싱은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가 담겨있는 첨부 파일을 이메일을 전송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워터링홀과 같이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는 URL에 대한 링크, 우리가 보통 인베디드 UR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인베디드 URL의 링크를 그 이메일의 본문에 포함시켜서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좀 더 적극적인 방식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해놓고 그 공격 대상에 대해서 내 신원을 위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금융권 사이트에서 메일을 발송하는 것처럼 위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공공기관,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것처럼 메일 송신자를 과장해가지고 메일을 전송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공격 대상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 아까 처음에 그 데모를 보셨던 것처럼 그 파이어의 뭐 세미나라 위장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이 자동차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그 자동차에 관련된 정보인 것처럼 첨부 파일을 위장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누구든지 이 메일을 열어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그 실제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노트북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가정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많은 콜들이 있겠죠. 노트북을 개발하는 회사에는 많은 이제 전문 상담사들이 있을 텐데, 그 상담사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네 회사 노트북을 구매를 했는데 콜센터로 전화를 해가지고 메일을 보내서 내가 지금 노트북을 산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내가 메일을 정리해서 보낼 테니까 이 메일을 보고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콜센터 직원은 메일을 열어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임원장님, 더 하시기 전에 그 익스플로잇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익스플로잇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익스플로잇의 사전적 의미는 시스템이나 OS의 취약점 또는 특정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익스플로잇이 성공이 됐다. 그래서 시스템의 특정 취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됐다.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실제 악성 행위에 사용되는 머레어를 다운로드하는 단계죠. 우리가 이거를 보통 드라퍼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익스플로이트 성공된 이후에 머레어 다운로드 과정들은 XOR을 이용해서 난독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압축을 통해서 기존 보안 장비를 우회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그 과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익스플로이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현재 드라이퍼가 어떤 바이너리가 내려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압축에 관련된 또는 암호화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은 이 익스플로이트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스플로이트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드라이퍼에서 어떤 바이너리가 내려오더라도 이거는 보안 장비에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실제 난독화에 대한 그 예를 들어보면은 자, 왼쪽에 있는 스트링과 오른쪽에 있는 스트링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꾸며놓은 상태에서는 보안 장비가 정확한 인식을 하기가 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은 정상적인 파일 중간에 비정상적인 파일을 하나 심어놓고 이거를 하나의 압축 파일 또는 패키징을 해가지고 전송을 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보안 장비에서는 인식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레어 실행까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파일이 악성 파일이 내 PC에 설치가 됐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콜백 통신, CNC 서버로의 콜백 통신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때부터 모든 제어권, 이 PC에 대한 제어권은 외부에 있는 해커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 PC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본다거나 아니면 파일을 유출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데이터 파괴에 대한 행위까지 이런 것들도 다 해커에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PC들을 또는 확산해가지고 PMS라든지 아니면 내부 파일 서버를 공유해가지고 내부의 PC를 확산하는 단계까지도 그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난 3.20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추정 시나리오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직은 그 정부기관에서도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이전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이제 추측일 뿐인데, 파이어웨이가 생각하는 가장 개연성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처음에 익스플로잇은 어떠한 단계로든 발생을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메일을 통하거나 아니면 웹을 통하거나 여러 가지 침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익스플로잇은 한 번은 발생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스플로잇을 통해서 드라퍼 과정을 통해서 머레어가 다운로드되는 과정까지는 발생을 당연히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NC 접속을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CNC 접속을 통해서 외부 해커가 특정 PC에 대해서 제어권을 획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획득한 제어권을 통해서 다시 또 PMS 서버로 접속을 한 다음에 이 PMS의 취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내부 PMS나 아닌 파일 서버에다가 악성 코드를 심게 되는 거죠. 3번 단계처럼.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PMS를 거쳐가지고 내부에 있는 모든 PC에 이 악성 코드가 확산되는 이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3.20 사태에서 그 사고 피해를 입었던 여러 가지 기관 중에서 실제 내부망과 업무망과 인터넷망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망분리되어 있는 환경에서도 이런 피해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망분리도 APT 공격을 차단하거나 아니면은 방어하는데 그 최적의 솔루션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이미 그 검증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부에 있는 모든 자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악성 코드에 의해서 파괴가 됐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그 미디어를 통해서 얻은 내용들은 그 전체 6개의 기관이 약 32,000대의 PC가 동시다발적으로 파괴되었다라는 파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 전에 어떠한 데이터 유출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익스플로잇이 침투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현재는 이제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가장 개연성 있는 침투 경로는 우리가 이메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메일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님이 그 이번 사건에 대한 추정을 이메일을 통한 그 익스플로잇이 됐다라고 추정하는 근거는 뭡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침투 경로는 크게 우리가 웹을 통한 워터링홀 기법,
그 다음에 이메일을 통한 스피어 피싱 공격, 그 다음에 USB 통한 그 침투 경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320 사태는 아시는 것처럼 그 금융권과 그 방송사들을 타겟해가지고 공격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파괴 행위를 통해서 사회적 혼란을 유발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서, 특정 목적의식을 갖고서 내가 공격하자 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공격했다는 게 가장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터링홀 기법처럼 수동적인 기법의 공격을 이용했을 확률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USB를 통한 것들도 굉장히 불특정 다수를 공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한 직접적인 공격이 가장 개연성 있는 침투 경로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두 번째로 그럼 이런 APT 공격에 대해서 현재 갖고 있는 대응 솔루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대표적인 대응 방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첫 번째가 그 휴리스틱 기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AV 엔티바이러스 벤더라든지 아니면 IPS 벤더에서 제안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휴리스틱 기법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ABC라는 코드가 악성 코드일 경우에 AB 아스테리크 같은 형태의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어도 이거를 악성으로 판단하는 형태의 기법이죠. 물론 단점은 굉장히 많은 오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AB 아스테리크에 들어있는 것들을 모두 다 공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오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판 기반 탐지 방식, 레퓨테이션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블랙리스트 기반으로 방어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려져 있는 사이트들, 악성 코드 배포지라든지 아니면 CNC 서버에 대한 리스트들, 이런 리스트를 갖고 있다가 해당 리스트로 접속을 시도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방식이죠. 근데 문제는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았던 그 언론 사이트, 새로 개발된 이런 그 CNC 서버에 대해서는 탐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톡스네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많은 기간이 소요된 그런 공격이기 때문에 이미 한번 사용된 CNC 서버를 사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APT는 그 제로데이 공격과 알려지지 않은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레퓨테이션 기반의 기법들도 APT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에는 부족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세 번째는 포렌식 솔루션입니다. 네트워크 포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세션에서 들으셨겠지만은 대표적인 포렌식 솔루션들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포렌식 솔루션들의 가장 큰 단점은 너무 많은 데이터로 인해서 이게 어떤 공격인지를 탐지하는 게 찾아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사용하는 기법이 샌드박스ing 기법입니다.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이 행위 기반 탐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상에 들어오는 여러 트래픽 중에서 악성으로 의심되는 파일, 이 파일들을 샌드박스를 보내서 가상 머신으로 보내서 이 가상 머신 내에서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이 어떤 행위들을 하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레지스트리 파일을 만들고 어떤 DLL 파일을 추가로 다운로드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어떤 서버로 접속을 요청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행위를 통해서 분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그네처 없이도 동작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시그네처 기반으로 탐지하는 게 아니라 행위 기반으로 탐지하기 때문에 APT 공격에 많이 사용되는 제로데이 공격들, 이런 것들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행위 기반 분석을 어떻게 해왔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변종들은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외부 기관의 자료를 보더라도 하루에 수만 건 이상의 변종들이 발생한다고 이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너레이터 같은 툴을 이용해가지고 이미 알려져 있는 그 악성 코드에 대해서 변종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쉬운 작업이라는 얘기죠. 네. 근데 이런 수많은 변종들을 지금까지는 많은 숙련된, 굉장히 오래 숙련된 악성 코드 분석가가 내가 갖고 있는 샌드박스 내에서 수동으로 실행을 해보고 수동으로 판단하고 각각의 행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구현해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인 방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파일이 의심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320 사태에서도 실제 공격에 사용됐던 apcrun cmd.exe 이 추출을
결국에는 사고가 난 다음에나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대규모의 파괴 상태가 공격이 발생한 다음에도 해당 샘플을 추출하고서 악성 파일에 대한 그 시그네처를 개발하는 데까지 또 3시간 이상이 소요됐던 것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동으로 작업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새로운 탐지 방식이 요구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의 시그네처 방식의 패턴 맞춤 방식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가상 실행 모델. 그래서 지금까지 수동으로 해왔던 이런 행위 기반 분석들을 장비 내의 버추얼 머신을 통해 가지고 동적으로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탐지 기반, 행위 기반 분석 장비가 이제 마켓에서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가상 실행 모델의 가장 특징은 시그네처 없이 탐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탐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APT의 5가지 단계, 최초 익스플로이트 단계부터 드라퍼, 그 다음에 콜백 통신, 내부 확산, 그 다음 데이터 유출에 대한 5가지 단계에 대한 모든 과정들을 하나의 이벤트로 구분하고 그 하나의 이벤트로 분석할 수 있는 이 문맥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됐다는 얘기죠. 결국 그 행위 기반 분석이라는 게 샌드박스 얘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샌드박스를 우회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어서, 범용 샌드박스가 문제가 많다 그러던데, 파이어아이는 그런 범용 샌드박스하고 뭐 차이가 있나요?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그럴 질문에 대비해서 뒤에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너무 좀 짠 티가 난 것 같긴 한데. 자, 샌드박스를 이제 검토하실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파이어아이는 2004년도에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그 설립을 했던 파운더가 아샤라는 분입니다. 아샤라는 분이고 그분이 약 10여 년 전에 파이어아이를 설립하기 10여 년 전에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약 10여 년간 그 가상화 기술 수석 엔지니어로 근무를 해왔었고요. 거기서 갖고 있던 노하우나 여러 가지 경험들을 기반으로 악성 코드 분석에 최적화되어 있는 하이퍼바이저를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어아이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샌드박스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크게 위에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로컬에서 샌드박스를 수행하는 장비냐,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의 샌드박스냐라는 것들이 하나의 비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2번째는 전용 하이퍼바이저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어아이처럼 새롭게 개발된 전용 하이퍼바이저냐, 아니면은 VMware나 스티스젠 같은 범용 하이퍼바이저 위에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구현되느냐라도 하나의 큰 비교 포인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 분석이 가능한지, 이 문맥 분석에 대한 중요성은 몇 번 강조를 드렸지만 익스플로이트 단계부터 콜백 통신까지의 이 여러 가지 스테이지들, 하나의 스테이지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거나 분석하기가 어려운 장비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APT에 대해서 방어하거나 아니면 탐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멀티벡터에 대해 탐지가 가능한지, 그래서 이메일을 통한 익스플로이트, 그 다음에 웹을 통한 익스플로이트, 그리고 파일이나 아니면은 모바일이나 USB를 통한 여러 가지 침투 경로들, 이런 여러 가지 침투 경로들을 동시적으로 다 탐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컬 샌드박스랑 클라우드 샌드박스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로컬 샌드박스는 벤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내부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의심되는 파일 하나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파일을 내가 갖고 있는 장비 내에서 갖고 있는 VM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VM 내에서 이제 실행을 해보겠죠. 그래서 서스펜드 상태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VM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OS를 구동시키고 그 VM 상에서 해당 의심 파일을 실행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의심 파일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파일이 어떤 행위인지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은 다시 가상머신을 서스펜드 상태로 돌리는 이 행위들을 실시간적으로 반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파일들을 동시에 많은 가상머신들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머신에 대한 성능, 그 다음에 이런 기술적인 내용들을 얼마나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이제 클라우드 샌드박스는 구현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왜냐하면 클라우드에 굉장히 많은 서버들을 구성해 놓고 거기서 가상 머신을 돌리면 되기 때문에 구현하기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로컬 샌드박스는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악성 파일에 대한 분석도가 빠르고요. 반면에 클라우드 샌드박스는 모든 트래픽들을 의심되는 파일들을 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분석에 대한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 파일에 대한 유출, 이것도 이제 그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요소일 수밖에 없는데 클라우드 샌드박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파일들을 다 인터넷상으로 전송을 했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클라우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각각의 파일 단위로만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익스플로이트 단계부터 콜백 통신까지의 이 문맥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컬 샌드박스와 클라우드 샌드박스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로컬 샌드박스가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교 포인트는 전용 하이퍼바이저냐 아니면 범용 하이퍼바이저냐. 마찬가지로 전용 하이퍼바이저를 새로 개발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스 코드부터 커널 레벨까지를 모두 다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반면에 범용 하이퍼바이저는 이미 나와 있는 가상 머신에다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구현시키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현은 쉽죠. 반면에 저번 세션에도 들으셨겠지만은 여러 가지 VM들을 회피하는 코드들, 마우스의 움직임을 인식한다든가 아니면은 슬립 타임을 이용해가지고 잠복기를 가져간다든가 이런 VM들을 회피하는 이런 악성 코드들에 대해서는 이 범용 하이퍼바이저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용 하이퍼바이저는 악성 코드 분석에 대해서 성능 및 기능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악성 코드에 대해서 그만큼 빨리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문맥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동일한 포인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APT의 내용들, 그 다음에 마켓에서 흔히 얘기하는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그럼 FireEye가 어떠한 기술적인 차별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ireEye는 총 5가지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크게 또 나눠보시면은 3가지의 MPS 모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MPS는 Malware Protection System의 약자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웹을 통한 익스플로이트, 워터링홀 기법과 같이 웹을 통한 익스플로이트를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웹 MPS, 그리고 이메일을 통한 스피어 피싱들을 차단할 수 있는 이메일 MPS, 그리고 파일을 통해서 내부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320 사태처럼 PMS를 거쳐가지고 내부에 있는 PC에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형태의 공격들을 방어할 수 있는 파일 MPS와 같은 3가지 MPS 모델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스라는 솔루션을 통해가지고 머레어 분석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을 그 다음에 포렌식까지 제공해드리는 이 마스라는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제품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센트럴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장비 특징은 어플라이언스 기반이고 그리고 1시간 내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설치가 인라인 방식도 물론 가능하지만 아도브 패스를 통해가지고 탭을 통하거나 아니면 스팸 포트를 통한 미러링 방식을 통해서 구현되기 때문에 1시간 내에 설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별도의 튜닝 작업들, 휴레스틱 기반의 장비처럼 장시간의 데이터를 게더링한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는 이런 형태의 튜닝 작업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망에 적용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가 악성 코드들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적으로 감시하고 차단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구성을 보시면 인터넷 게이트웨이 쪽에 웹 MPS가 설치돼서 웹을 통한 익스플로이트를 탐지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서버 앞쪽에 이메일 MPS를 구축해가지고 이메일을 통한 스피어 피싱들을 차단하는 형태의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서버들 아니면 PMS와 같은 이런 공유 폴더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파일 MPS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MPS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에 대한 코릴레이션을 해주는 CMS가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마스를 통해 가지고 별도의 포렌식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마리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경우에 이 마스를 통해 좀 더 상세한 분석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ireEye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콜백 필터입니다.
그래서 APT의 라이프 사이클이 총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5가지 중에서 하나의 단계라도 효율적으로 참지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차단할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APT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콜백 필터를 차단하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악성 코드가 내부에 아무리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 해커가 조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익스플로이 실행되고 그다음에 드라퍼를 통해서 마리오가 실행됐다고 하더라도 이 콜백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해커는 결국은 이제 엄한 짓 한 꼴밖에 안 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콜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파이어아이는 이 콜백 필터를 기존의 다른 밴드와처럼 블랙리스트 기반으로, 평판 기반으로 탐지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위 기반 분석을 통해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알려지지 않은 언노운 CNC에 대한 정보들도 우리가 탐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콜백에 대한 시그네처들, 이런 것들이 단순히 IP 어드레스나 도메인 기반으로만 우리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유저 에이전트에 있는 스트링들, 그래서 특정 구문을 어떤 구문을 요청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시그네처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정 공공 게시판을 통해서 CNC가 구성이 됐다. 그런 경우에 해당 공공 게시판 전체를 다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 공공 게시판 중에서도 CNC 서버에 사용되는 그 특정 게시판에 대한 부분들만 저희가 선택적으로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한다는 얘기죠. 또 하나의 특징은 DTI입니다. 저희가 이걸 MPC라는 용어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머레어 프로텍션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MPC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전 세계에 설치되어 있는 파이어아이 제품들에 대해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로 정보 공유를 합니다. 현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새롭게 발생되는 APT 공격들, 그다음에 익스플로잇 아니면은 드라퍼스 그 익스플로잇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CNC 서버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한 다음에 미국에서 새롭게 발생된 APT 공격에 대해서 전 세계에 실시간적으로 공유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APT 공격에 대해서 선제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해주는 솔루션을 저희가 DTI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파이어아이 제품만 구성을 하신다고 해서 이 APT 공격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이 익스플로잇 단계부터 드라퍼, 그 다음에 콜백 과정에 이르는 APT에 대해서 특정 공격 징후를 탐지하거나 차단해주는 솔루션이지 전반적인 APT 공격에 대해서 모든 가시성을 확보해주는 솔루션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RSA의 네디티스 같은 이런 포렌식 솔루션, 아니면 솔레라도 하나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솔레라 같은 솔루션과 연동하게 되면은 파이어에서 탐지된 이런 공격 징후들을 이용해가지고 실제 공격에 대해서 어떤 행위들이 내부의 네트워크에 확산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포렌식을 통해가지고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연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장비가 네트워크상에서 가상머신을 통해서 구성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악성 코드가 실제 그 내부 네트워크로 침투해서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장비가 그거를 악성 코드 자체를 다 참지하기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트 기반에서 악성 코드를 치유하는 이런 솔루션들은 또 서드 파티와 연동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맨디어 헌터와 같은 호스트 포렌식 솔루션, 그다음에 비트나인과 같은 솔루션들, 이런 솔루션과 연동해가지고 호스트 기반에서의 치료, 이런 것들은 서드 파티와 연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상에서 좀 더 차단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될 때는 블루코트와 같은 제품들, 아니면은 주니퍼 방화벽들과 같은 연동을 해가지고 탐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API를 통해서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부분도 준비를 했는데, 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레퍼런스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야후라든지 아니면 그 구글, F5와 같은, 그리고 시스코와 같은 그 IT 기업들이 많이 그 저희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고요. 2009년도 말부터 2010년도까지 걸쳐서 발생됐던 오퍼레이션 오로라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멘텍과 같은 그 보안 회사를 포함해서 글로벌 IT 기업 30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받았었죠. 그래서 내부 자원이 유출되거나 그런 형태의 공격들을 발생했었고요.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솔루션이 어떤 거냐라는 것들을 이제 IT 기업들이 고민을 했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이제 그런 형태 공격들이 많이 발생 안 했었고요. 그래서 파이어웨이 제품이 이런 APT 공격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벤더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려서 그때부터 저희가 많은 레퍼런스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이나 연방정부와 같은 부분들도 저희가 많은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고요. 국내 레퍼런스들도 보시는 것처럼 뭐 닷컴 기업을 포함해가지고 통신사업자들, 그 다음에 은행권이라든지 정보기관을 망라해서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파이어에서 실제로 어떻게 탐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2월 말 3월 초에 실제 고객사에서 POC 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 전에 이제 먼저 그 배경 설명을 드리면은 해당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외부기관 보안 컨설팅 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있었던 회사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POC 제안을 드리러 갔을 때, 저희 제품을 설명드리러 갔을 때 해당 고객 담당사가 굉장히 자신 있어 했었습니다. 우리 네트워크는 굉장히 안전할 거다. 왜냐하면은 이미 많은 보안 장비들이 다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보안 컨설팅 업체에서 이미 장시간 동안 컨설팅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네트워크는 악성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로 굉장히 자유로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굉장히 자신만만했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자, APT의 이벤트를 보시면은, apt.kaba나 백터 apt.ghostrek 같은 이런 굉장히 악성으로 구분될 수 있는 APT 공격들, 실제로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콜백 이벤트, 이게 APT 라이프스타일 중에 가장 크리티컬한 이벤트인데, 이 크리티컬 이벤트조차도 이미 발생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부에 있는 PC들이 이미 감염이 돼서 외부로 데이터 유출이 이미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익스플로이 실행된 리스트도 저희가 성공적으로 탐지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콜백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실제로 HD 포스트가 성공했다는 것은 이미 많은 데이터들이 유출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고객사 내부에 약 6,000대의 PC가 POC 대상이었고요. 그 중에 약 절반 정도가 보시는 것처럼 인펙션과 콜백 이벤트가 같이 나온 형태의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이미 도달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POC 기간 중에 우리가 발견했던 악성 코드들을 보시면은 저희가 바이러스 토탈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약 700개 정도의 바이너리 중에서 148개는 어떠한 백신 업체에서도 발견이 안 됐던 새로운 형태의 바이너리였다는 얘기죠. 그만큼 굉장히 그 치명적인 형태의 공격들을 많이 이미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콜백 트래픽도 물론 국내 사이트를 제외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콜백 통신들이 이미 미국을 포함해서 중국과 같은 여러 가지 국가를 경유해서 이미 콜백 통신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악성 코드 중에서 apt.kaba라는 그 악성 코드는 발견 당시에 그 해당 고객사에 사용하고 있던 안랩에서도 이미 발견이 안 됐던 악성 코드였고요. 이 악성 코드가 왜 위험하냐면은 SK 컴즈 사태를 유발했던 이 악성 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데이터 유출이 이미 발생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만약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 계속적인 그 데이터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장비에서 보는 내용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익스플로잇이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침투가 됐는지, 그래서 특정 사용자가 네이버에서 이런 그 검색어를 통해 가지고 검색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검색을 거쳐 가지고 경일보 사이트로 리다이렉트가 됐고요. 이 경일보 사이트에 아까 말씀드렸던 워터링글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익스플로잇이 설치가 돼 있었고, 그 익스플로잇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되는 이런 과정들을 저희 장비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드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익스플로잇을 통해서 exe 파일이나 아니면은 DLL 파일 같은 여러 가지 추가적인 드라퍼들이 다운로드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까지도 발생을 했다라는 것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해드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익스플로의 쿠키 값과 아니면은 그 아웃룩의 패스워드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도 이미 유출됐다라는 얘기고요. 그 320 사태 때는 사실 저희 장비가
설치되어 있던 고객사에서는 해당 공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탐지됐던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 장비가 설치되어 있던 고객사에서 동일한 공격이 발생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저희가 이런 형태의 동적 분석을 통해서 탐지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익스플로잇은 아닙니다. 이거는 바이너리 파일이고요. 해당 시스템을 파괴했던 악성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apc-run cmd.exlm 파일이고요. 물론 이 파일 자체도 이미 알려져 있지 않은 바이너리였기 때문에 저희가 머레어.바이너리라는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이 바이너리가 어떤 건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근데 내부 가상 머신을 실행을 해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백신의 프로세스를 킬하는 행위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마스터 부트 레코드를 파괴하는 행위, C 드라이브를 파괴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고객사에서 이 파이어 장비를 사용하고 계셨다 그러면은 320 사태에 대해서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파이어의 제품의 APT를 탐지할 수 있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솔루션인데, 물론 이제 파이어 제품만으로 모든 APT를 다 방어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 모래사장에 있는 바늘 하나 찾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만큼 많은 트래픽상에서 악성 행위를 하는 이런 패턴들, 그 다음에 공격 행위,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죠. 이 행위를 파이어아이에 해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파이어아이의 행위 기반 분석을 통해서 이런 공격의 단서를 찾아드리는 역할들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고요. 아무쪼록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